자, 여기 현재가치법 하나. 여러분 교재에는 현재가치법이 없어요. 순현재가치법부터 다 모든 교재 다 나오거든요. 우리 시중에 보면은. 근데 현재가치법을 이해를 해야 순현재가치법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의 투자 기간이 있겠죠. 투자 기간을 몇 년? N년. 보유 기간이겠죠. 뭐 그리고 투자에 따르는 보유 기간이 N년. 그리고 할인율이 R%. 여러분 할인율이 나온 건 뭐예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는 할인율을 적용하잖아요. 할인율 R%. 자, 그러면은 매년마다의 수익을 우리 R1, R2 몇 년 기간이 N년이니까 RN까지 매년마다 수익. 자, 그리고 현금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한다? PV. 그리고 현금, 돈 나간 거죠? 현금 유입은 돈 들어온 거고요. 현금 유출은 돈 나간 겁니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을 얘기하죠. 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금액을 얘기한다. 이걸 I.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 여러분이 이론을 이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그럼 1년 후, 자, 현재 투자를 했어요. 현재 얼마? I를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수익이 얼마? R1. 1년 동안. 그럼 또 1년 동안 얼마? 또 1년 동안 요 수익은 또 R2. 아까 매년마다의 수익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N년 하면 여기는 뭐다? RN. 근데 요 수익은 뭐죠? 요 수익은 미래가치예요. 매년마다 발생하는 이 수익은 무슨 가치? 미래가치. 그 우선 투자의 우리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에서? 현재 시점. 항상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요. 그러면 이 미래 수익은 뭘로 와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1년 후에 수익은 현재 시점 얼마?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1억보다 작겠지. 왜? 할인하니까. 그러면 R1을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배운 거 1 플러스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스. 자, 2년 후에 수익 R2를 또 현재 가치로 하면은 1 플러스 R의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N년 후의 수익은 얼마다? RN이죠. 이것은 1 플러스 R의 N스.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해줘요. 매년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이걸 다 더해준 금액이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금 유입. 미래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죠.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인 뭐다? PV를 의미해요. 이거 다 더해준 금액. PV. 이거 다 더해준 금액. 그러면 PV가 여기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I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돈 들어온 현재 가치와 돈 나간 현재 가치 비교했는데 돈 들어온 게 더 컸어요. 돈 들어온 게 크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겠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돈 나간 게 크죠. 이때는 현재 투자한 금액이 더 크니까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현재 투자한 금액은 돈 나간 거예요. 돈 들어온 것보다 더 크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우리 현재 가치법이에요. 이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1, 2월 달 설명은 안 해요. 기초에서 설명하고 이제 1, 2월 달 설명 안 하고 1, 2월 달은 바로 갑니다. 뭘로 간다? 순현재 가치로 바로 가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로 바로 가는데 순현재 가치를 뭐라고 한다? Net Present Value예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뭐냐? 순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여러분 원래 시험에 나왔거든요. 수식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뭐죠? PV에서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뭐죠?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 뭐를? I를 이걸 뭐 했다? 뺀 거. 뺀 거. 원래 요 수식을 말로 출제한다. 말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순현가. 원래 출제된 지문이에요. 개념을 물어요, 항상. 그러면은 요걸 PV에서 I를 뺀 거거든요. 그럼 요 수식에서 PV에서 I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이항이라고 해. 예? 그럼 PV에서 뭐를? I를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죠. 넘어가면은 그 I가 0보다 큰다든지, 또 요 밑에서 PV에서 또 I를 뺀 게 뭐죠? 넘어가서 I를 뺀 게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때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하고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요 PV에서 I를 뺀 게 바로 뭐죠? 순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28회 시험에 요걸 출제를 했죠.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가치법을 우선 잘 이해를 하고, 기초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1, 2월 가서는 요거 순현재 가치,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요것을 하나하나 다 배워요. 올해 시험에 다 개념을 출제했어요.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순현재 가치 개념을 다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용어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요, 거의 대부분. 요거 알면 혹시 알아요? 또 내년 시험에 맞출 수 있을지. 저는 여기서 출제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예?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비율 분석법 가볼까요, 한번?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로 가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비율 분석법 수식이 많은데 여러분이 우리가 귀에 익어야 될 수식, 기초에서 우선 알아야 될 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비율 분석법에 대부, 여러분 시험 문제에 대부 비율로 내면 좋은데 요거 용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 또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로 출제했거든요. 근데 또 시험 문제 또 뭘로 출제하는 거야? 담보?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뭘로 나와요? 뉴스나 신문에 담보 인정 비율. 그럼 시험 문제도 뭘로 나와요? 담보 인정 비율로 출제.
근데 꼭 시험에 낼 때는 괄호 안에 약어를 적어줘. 약어. 예? 괄호 안에 약어를 적어주는데 약어가 뭐죠? 우리가 적어주는데 이것을 우리 LTV. 이제 여러분 귀에 익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뉴스에서 LTV 몇 프로 규제를 강화한다면은 여러분 옆 짝꿍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아, 50%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50%가 뭐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건 뭐를 기준? 예? 부동산 가격.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기준 중심해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얼마 해줄 거냐,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야.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 얼마 해줄 거냐 결정하는 기준이 LTV. 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2005년 이전에는 우리는 요것밖에 없었어. 옛날에 2005년 부동산 사신 분들은 요것만 적용했어요. LTV. 그 전에 2005년 이제 부동산 사면 요것만 적용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2억짜리 산다. 야, 여러분 2002년도 경기고 앞에 청실 홍실 33평 아파트 2억이에요. 2억 1천만 원. 그때 당시. 예? 2001년도, 2002년도 이 사이에 엄청 올랐죠. 지금 12억이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했잖아요. 그럼 2억짜리 부동산 살려면 얼마? 부동산 가격 2억이다. 그럼 이게 그때 당시 몇 프로? 70% 적용했다. 그럼 얼마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2억에 얼마? 70%니까 1억? 여러분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하여튼 나 부동산 사겠다 하면 그때 당시는 2억이면은 1억 4천만 원까지는 최대 뭐 해준다? 대출을 해주겠다. 예?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전세 1억 있다. 전세금 1억 있으면 1억 4천 합치면 부동산이 2억 1천인데 예를 들어서 2억 1천이다. 2억인데 대출은 1억 4천까지 해주겠는데 문제는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은 남네요. 최대 대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세금 1억에 얼마만 대출 받으면 돼? 예? 에이, 2억이면 1억 대출 받아야지. 아유, 여러분 아직 투자 못해는. 왜 내 돈 갖고 투자해? 남의 돈 갖고 투자해야지. 우리 같으면. 그때는 전세금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대출 1억 딱 받아. 그때 딱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내면 돼? 나는 내 돈 갖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돼. 예? 취득세, 법적 수속, 등기에 따른 비용만 내면 돼요. 딱 내고 그러면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게 2억에 샀는데 2년 뒤에 그게 5억으로 올랐다. 그럼 3억 벌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갭 투자라는 거야. 뉴스 나오는 갭 투자. 어디 가서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갭 투자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여러분 정기적금 갖고 돈 벌었다. 우리 대한민국에 1%도 없어. 아 진짜요? 1% 없어. 아 자식들 교육비 들어가죠. 뭐 들어간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산 증식 수단은 지금까지 다 부동산이야.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아직도 부동산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광명 자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돈 되는 거야. 예? 왜? 입주할 때 2억 오르면은 여러분 현금 2억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에도 안 돼, 현금이요. 부동산 투자하면 2억이면 2억 버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10년 전에 부동산 중개사 잘 치다면 여러분 재벌이 됐어. 지금 와서 그렇지. 아, 왜 지금 공부하세요? 10년 전 공부하시지? 그런데 30년 전에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해? 그때 여러분요, 그때는 어린 애들이었을 거야. 그때 저를 강의할 때요. 예? 예? 우리 지금 민법 교수님 계시죠? 민법 교수님 아버님이 부동산 여러분 중개사 도입하신 분이에요. 이혼준 박사라고 건국대학교 민법 가르치신 아버님이. 예? 그때
당시 전국 대학 가면서 그때 떡방이라고 하죠.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니야. 그때는 복덕방입니다. 이제 복덕방 없어요. 구시대 유물입니다. 복덕방이라는 게. 그때 우리는 그 떡방 해. 그때 당시는 복을 빼. 복덕방을 떡방. 근데 그때 당시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 합격을 시켜내니까 자격증 도입하니까 막 데모하고 날린 거야. 우리는 뭐 어떻게 공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다 머리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 교수들이 그때 1례 시험 때 그냥 뭐든지 1례 때 따야 돼. 전국 돌아가면서 뭐든 1례 때 따야 돼. 전국 돌아가면서 요 문제 나오면 답이 몇 번이 아니라 답이 요거 이렇게 했어요. 대학교 가면서 출제를 자기들 하니까 요거 나오면 답이 요거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좀 그렇죠. 그때 그래서 6만 명 합격한 거야. 답이 요거를 가는데 그걸 칠 수가 없지. 예? 그것만 계속 암기하면 되니까 답이 요 문제 나오면 답이 요거. 몇 번인지 몰라. 하여튼 답은 요거. 이런 식으로. 1회 때 그랬어요. 그래서 6만 명 합격시켰어요. 지금은 계속 지금 몇 회죠? 20? 이제 8회까지 왔잖아요. 29회.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격증이 여러분 뭐다? 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문제하고 지금 보면요. 격세지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제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웃을 게 그 옆에 가서 뭐 2개월만 합격했다. 그럼 앞에 1년짜 숨었어요. 6개월 합격했다. 앞에 1년 숨은 거야. 여러분 중국에서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직업 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상하이 아시죠?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하이 인구가 1억입니다. 상하이 인구가 1억이에요. 15억이 1억이면 적은 거지 뭐. 근데 87년도에 15억이라 하는데 지금도 15억이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1억이 상하이 인구입니다. 예? 축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상하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데 중국 전국에서 올 거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시험이 1억을 쳐요. 시험 예를 들어 우리처럼 뭐 그게 아니라 1억을 쳐. 1억 치는데 몇 명 뽑냐? 7명 뽑아. 그러면 누가 되겠어? 거의 100점 아니면 떨어지는 거지. 대단한 시험이야. 근데 시험 우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거의 100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동포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시험을 쳐요. 자격증을 따고 우리 한국 쉽거든. 우리는 몇 명? 2만 한 3, 4천 명 합격한 거 얼마나 쉬워. 그 7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야? 20몇만 명이야. 1억이 아니고 얼마나 쉽겠어 합격률이.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 따서 중국 가서 뭘 만들어? 중국 동포는 거기서 법인 만들어. 우리나라 자격증 가고 한중합작을 해. 그래서 부동산은 거기서 하는 거야. 우리 한국 와서 자격증 많이 따고 갑니다. 작년에도 많이 쳤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만큼 중국이나 외국에는요. 중개사 자격증이 넘버원인데 우리나라는 넘버원. 변호사도 보세요. 요즘에. 중개사 자격증 목을 매달아요. 아시죠? 여러분 떨어지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남 유명한 높은 변호사 모 변호사가 떨어졌어.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언제? 2000년 중반에. 개론 과라고 떨어졌습니다. 개론, 부동산 개론 과라. 그때 어려웠어, 부동산 개론. 떨어졌는데 문제는 안 받아줬지. 이번에 또 소송했죠? 예? 변호사가 중개 업무 했잖아요. 99만 원. 예? 트러스트 부동산. 예? 이번에 벌금 500만 원 2심에 받았어요. 안 돼, 이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왜 해? 예? 따! 자격증.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호사보다 외국인 다 위에 있거든요. 중개사가 변호사를 다 고용해. 세무사, 법무사요. 우리나라는 법무법인에서 우리 중개사 고용하고 뭐 하듯이 외국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넘버원입니다. 중국 수수료 있잖아요. 높아요. 인도 수수료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은 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인도는 6%입니다. 수수료가. 인도. 베트남 10%예요. 베트남 문화사 많이 갑니다, 지금. 네? 여러분, 자격증 따면 글로벌하게 놀아야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웅다웅 할 거 있어. 근데 뭐, 영어? 필요 없어. 글로벌, 외국 가면요, 영어 필요 없어. 그, 있잖아요. 고용하면 돼. 중개사가 고용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영국에서 와서도 우리나라 자격증 따고 갑니다. 캐나다에서도 따고 갑니다. 이라크 따고 갑니다. 예? 그만큼 글로벌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 따기 진짜 쉬운 국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따세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가장 쉬운 자격증이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이 우리 배울 때 아까 요것도 배웠지만요. 요즘 그 노무현 대통령실에 또 하나 도입된 게 있어. 요거 여러분 전 세계 국가에서 이걸 적용하는 국가는요. 딱 한 국가밖에 없어. 어디? 미국. 없어요. 요 적용하는 국가. 그게 뭐죠? 우린 DTI.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을 한 거예요. 2005년도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총 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용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DTI. DTI. D는요. 이게 부채거든요. to 우리는 income. 그럼 to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 인컴이 분모로 와요. 인컴이 분모로 오고 소득에 대한 부채, 예? 부채, 서비스에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되겠죠? 그럼 요거는 LTV는 뭐죠? 대출금, loan to value. LTV. 이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 대출금에 비해. 요 to 뒤에가 분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래서 요거 LTV. 요거는 뭐죠? DTI. DTI. 그럼 문제는 지금은 어느 걸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 뉴스 보면은 요 두 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 그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여러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얼마냐? 이걸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 중개업소 찾아와서 손님이 내 소득이 얼마입니다. 연간 내 소득이 7천만 원인데 예? 부동산 4억짜리 사고 싶은데 금융기관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데 여러분 대답 못한다.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고객 이거 해야잖아요. 손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요거 묻는데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 계산해보고? 아니지. 무조건 됩니다 해야지. 중개업소는 안 되는 게 어딨어. 무조건 됩니다. 대놓고 얼마 됩니까? 1금융권 안 되면 2금융권도 가능합니다. 해야지. 그러고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예? 계산 못하면 전화해야지. 얼마? 하면은 바로 나왔잖아. 얼마? 딱 하면은 예? 그러면은 요 가능한데 소득이 한데 요거 은행에서 요 정도까지는 해주는데 못하는 거는 금리가 한 1%, 1.5% 오르는데 이 금융권 가서 해주면 해준다. 뭐 옛날 같으면 홍콩 상하이 은행 뭐 이런데 시티은행 이런데 가서 딱 왜 거기는 우리나라 규제를 안 받거든.
외국계 은행이니까. 응? 저축은행 금리가 비싸니까 이왕이면 그런 은행 가야지. 옛날엔 그랬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이걸 출제를 매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에도.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인데 내년에 요 두 가지만 지금 배우는데 내년에 또 하나 더 들어오죠. 내년 1월 달에 뭐 들어와요? 신자. 아, 또 뭐 이상한 자 또 들어오대. 신. 우리 새로운 신자 있잖아. DTI. 아, 뭐 말을 잘 만들어요. 신 DTI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아, 요걸 좀 해서 신 DTI.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도입되는 게 있죠. DSR.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니까 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배우는 거고, 요거는 뭐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요 두 가지라도 지금은 기억을 해야 돼. 요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합니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또 있어요. 또 뭐 있냐면 거기 보면은 부채 감당률. 원래 시험에도 난 요거 매년 출제되는 용어예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 비율. 이거 매년 출제합니다. 부채 감당률.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 그럼 뭐죠? 원래 출제를 요거 했거든요. 부채 감당 비율을 우리는 DCR이라고 하는데, 이 부채 감당 비율은 이제 여러분이 그 아까 여러분이 오늘 배우셨던 순영업소득이 뭐죠? 순수익. 예? 부동산 투자로부터 순수익이 나오는데, 이 순수익을 대출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 이런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부채 감당 비율. DCR인데, 요걸 원래 출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정답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뭐죠? 원금에다가 뭘 내준다? 이자. 근데 원래 시험에 요걸 뺀 거야. 이자를 뺀 거예요. 그게 원래 시험 정답 지문이었어요. 개념을 물었어요. 항상 요거는 내년도 출제합니다. 요거 매년 출제하는 용어예요. DCR. 요 세 개는요, 여러분 늘 냉장고에 포스트잇 붙이고 늘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 자, LTV, 또 뭐죠? DTI, DCR. DCR을 약어로 부채 감당률. DSR은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건 나중에 배울 거. 요거는 뭐 어려우면 요건 놔두고 우선 DCR,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다니시고. 여러분 이번 기초는 요 세 가지만. 아, 용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기 한 20개 넘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에 지금 뭐 한 7, 8개만 적어 놓은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아프죠. 수시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만? LTV, DTI. 요거는 왜냐? 이제 공부 배우니까 누가 물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응? 뉴스 많이 나오잖아. 아, 저 뉴스가 이제 뭔지 알겠다.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이 DTI 지금 40% 적용하거든요. 그럼 DTI가 이제 여러분 박근혜 정부 있을 때는 몇 프로? 60% 적용하다가 지금 40% 적용하거든요. 그럼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소득, 여러분 소득이 연간 소득, 과세 소득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의 원리금 상환의 60%일 때는 얼마? 6천만 원이면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 될 때까지는 융자가 가능하다. 근데 40%면 얼마? 예? 얼마? 6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면 40%하면 2,400이죠.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든 거야.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출 금액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규제는 DTR을 40%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가 들어와요? DSR.
근데 저희 원리금 상환액에다가요, 여러분이 뭐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고, 뭐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다 들어간 거야. DSR. 여러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린 거 다 들어간 거야. 다들. 매년 다 더한 원리금 상환액. 그럼 대출 금액은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어. 그러면 내년부터는 융자 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주택 샀을 때. 그러니까 주택 샀을 때 융자 받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 규제를 받기 전에 받자. 그래서 올해 아까 자해가 완전히 몰리는 거예요. 왜? 규제 받기 전에 사자. 우선은 산수 값싸리가 내년은 내년이고. 네? 그래서 원래 경쟁률이 최고를 계속 경신하는 이유가 그래요. 내년부터 규제를 받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분양권 얼마? 원래 40%면은 원래 분양 받았어요. 바로 피파는 금액과 그리고 1년 지나서 금액과 2년 지난 금액이 다르거든요. 세율이. 내년에는 그런 관계없어. 하여튼 분양받으면 분양권 전매하면 무조건 50%야. 내년에는. 분양권 투기적 요소로 보는 거다 얘기인데, 그럼 분양권 그럼 팔겠어 안 팔겠어? 에? 안 팔아요? 난 팔지. 뭐 안 판 게 있어. 투기지역, 투기조정지역, 뭐 투기 과일 그런 거 아무 신경 없어. 우리는 팝니다. 에? 중개업소 하면 그런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가서 딱 해서 현금 보강증 쓰든지 뭘 쓰든지 딱 해서 쓰면 돼요. 뭐 해? 공증을 받으면 돼. 공증 받아서 매매 시켜보면 돼요. 안 되는 거 있어. 다 됩니다. 어? 공증을 받아서 돈은 현재 왔다 갔다 하고 권리는 언제? 2년 후에 왔다 갔다 한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지. 공증 딱 하면. 그런데 문제는 2년 뒤에 나는 분양권 1억에 팔았는데 2년 뒤에 분양권이 5억이 됐다. 요 거래 계약 무효다. 안 돼.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공증 받으면. 뭔지 아세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근데 신고해. 아, 나 요거. 그럼 불법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요. 세금만 더 내면 되지.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업소 가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대출 안 되면 다 됩니다. 거래 무조건 다 됩니다. 아, 투기 과일지구 투기 그래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공인중개사는 망령입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법을 배우면요 다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공부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주택법 그런 걸 해야 돈 버는 거지. 그런 거 못하니까 새 갔으면 못 보는 거지. 예, 그거 하면 이거 불법인가? 불법이 어딨어. 그런 걸 잘 해야 돈 버는 거예요. 분양권 이런 거. 매매? 이거 매매는 제일 낮은 거고요. 전세 제일 낮은 거고. 매매 전세보다 아까 분양권, 상가, 거래, 토지 이런 걸 잘 하셔. 공법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자, 금융인으로 간대.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됩니다. 돈을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우리는 금융이 중요하죠. 금융을 우리는 자금의 융통을 우리는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융통? 자금의 융통. 자, 금융인데 여러분 우리 공공부문에서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 있는데 공공부문에 돈이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 도시 기금법에 따라 뭐가 나오죠? 주택 도시 기금. 원래 출제했거든요. 주택 도시 기금은 두 가지 계정이 있어요. 주택 계정, 도시 계정. 그래서 주택 계정 용도를 출제했습니다. 원래 주택 도시 기금이 하나 있고 또 민간 부문에 있어요. 민간 부문의 대표적인 게 뭐죠? 민간 부문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이 뭐 보험회사, 뭐 저축은행,
또 여러분 주택 할부 금융이라고 들어보셨죠? 여신만 담당하는 주택 할부 금융. 이런 게 민간 부문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우리는 일정한 자금을 뭐 해야 돼? 확보를 해야 돼. 일정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우리는 이쪽에서 자금 조달해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토지금융이라고 해요. 토지금융. 그리고 주택 수요자에게, 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나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앞에 뭐를 붙인다? 소비. 예,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주택 소비금융. 그런데 주택 수요자에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게 아니죠. 또 주택 공급자에게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을 또 융통해 줘요. 이것을 우리는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 해요. 이거는 주택 개발 금융. 그럼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을 더해서 이것을 우리는 주택 금융이라고 하고, 이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을 더해서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금융에. 지금 여러분 이제 부동산 금융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금융은 우리가 부동산 부문, 부동산 금융은 이 부동산 부문에 한정을 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야. 부동산 부문에 한정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특수금융이라고 해요. 특수금융. 그러면 시험 문제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 특수금융이 있거든요. 모든 부문, 부동산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은 무슨 금융? 일반 금융인데, 일반 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특수금융. 부동산 부문에 국한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특수금융이고, 이 토지금융, 주택금융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금융은 거의 대부분 뭐를? 주택금융이 우리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건 다 전부 주택금융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 현재 얼마? 뉴스 많이 나오죠. 1,460조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그 중에 한 80조가 한 개의 가구에서 문제가 된다.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알려면, 아, 주택금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금융. 자, 그러면 주택금융이 더 대부분인데, 주택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죠? 주택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약어를 HF라고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여러분 전철에 보면 많이 붙어 있는 게 뭐죠? 보금자리론. 대표적인 주택소비금융. 그럼 주택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건축, 데브라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건 대표적인 주택개발금융.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금융의 흐름을 좀 보는데, 그럼 부동산 금융은 결국 뭐냐? 부동산에 국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금 또는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금융. 19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우리 한양대학교 김지영 교수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출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제원 중에 한 분이에요. 여성 교수인데 김지영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동산 경제론 금융 쪽 투자를 하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자시 저서를 낼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날 때. 그때 요거 금융의 개념을 잘 내고 금융의 기능도 잘 냅니다. 그분은.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이제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금,
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지분금융, 부채금융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금의 공급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금의 공급자가 있고 자금에 뭐가 있다? 수요자. 자금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게고요. 자금 수요자는 기업이야.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에 이렇게 직접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직접 금융. 직접 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 금융. 그럼 직접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은 증권시장이에요. 증권시장인데 증권시장을 크게 나누면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으로 나눠요. 자, 주식 시장에서 기업은 자금 수요자인 기업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직접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리츠라고 하거든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리츠 주식 회사거든요. 주식 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는 직접 자금을 조달해요. 리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요. 이것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이야. 직접 금융. 그럼 간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간접은 뭐냐?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사이인데 요 두 사이에 직접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하나 있어. 자금의 융통, 금융, 자금의 융통을 뭐 한다? 중개하는 기관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자금의 융통을 중개하는 기관인데 자금의 공급자인 여러분 가게는 저축을 해서 뭐를 받죠? 이자를 받고 금융중개기관은 뭘 해줘?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따른 뭐를? 이자를 받죠. 이렇게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간접금융이에요. 간접금융. 그러면 시험에는 간접금융 이런 건 출제 안 해요. 우리는 출제는 뭐다? PF나 리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직접 금융시장.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은요. 우리 선진국 우리는 소국입니다. 금융대국인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직접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해서? 우리나라 모든 거의 대부분 기업은 다 뭐야? 간접 금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관치 금융이란 말이 나온 것은 어떻게 돼? 말 안 들으면 뭐해? 금융기관 돈을 대출 회수해 하면 부도나는 거야. 뭔지 알죠? 회수해 부도나는 거지. 금융기관의 목줄을 외국인은 안 줘요. 그러니까 정부에 노 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뭐다? 예? 정부 받기는 안 받는 우리는 똑같아.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이번도 신한금융 국민은행 은행장 바꾸려고 지금 별짓 다 하잖아. 둘이. 왜? 말 안 듣거든. 예, 국민은행 미국 주주 이 극대화를 하고 신한은 일본이고 그러니까 말 안 듣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관치 금융하려고 옛날 버릇 그대로 합니다. 지금 미쳤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간접 금융 외국인은 목 절대 안 주습니다. 기업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 여러분 삼성전자 6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금융기관이 부도 낼까 딱 할 수 있죠. 정부가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유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로 갚아버린다. 갚고도 엄청 남아요. 돈. 갚아버립니다.
절대 목을 안 줍니다. 금융기관에. 예? 예. 외국의 상장하는 회사들은 나이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하는 회사들은 절대 안 줘.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지만. 목을 절대 안 줍니다. 정부에. 금융기관에 목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 뭐 한다? 우리 기업들은 뭐를 조달해야 돼?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쪽에. 채권. 우리는 요게 거인데 채권이 우리는 미비해. 요게 많고 요게 미비해.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돼. 양쪽이 다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기업이 정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조달해야 돼? 직접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회사를 본인이 오픈하겠다. 그러면 요걸 할래? 요걸 할래? 하면 요걸 해야지. 네? 요걸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돈을 빌리면 때 뭐를 빌려야 돼? 고정금리로 빌릴 것인가? 변동금리로 빌릴 것인가? 그럼 돈 빌렸으면 또 갚아야 돼요. 원금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갚느냐. 이 내용이 또 매년 출제합니다.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